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 그 이야기의 주제를 AI 시대 왜 장인성인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기존에는 제가 장인성 그러면 이제 가로치고 한자어로 장인성 이렇게 붙이는 경우 그렇게 강연을 제가 그 강연 제목을 잡았었는데 오늘은 그냥 영어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장인성하고 가로치고 마스터리티 이렇게 잡아봤는데 여러분들 그 영어 사전 찾아봐도 마스터리티라고 하는 단어는 없을 거예요. 이 단어도 이제 제가 새롭게 만든 단어인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하는 것은 제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자, 시작해보죠. 변동불거, 다 아시겠지만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서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이게 제 교수 신문이 항상 매년 올해의 사자성어를 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작년 말에 2025년도에 올해의 사자성어를 뭘로 정할까 하면서 투표를 해요. 교수들한테 이제 서베이를 하는데 저한테도 그게 매년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이제 한 3개 정도를 골라요. 고르면 이제 그걸 다 모아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표를 얻은 사자성어가 1위로 선정이 되는 건데 그게 변동불거였대요. 교수 신문에 보니까 진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너무나 종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게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아마 그것을 이제 반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도 이 단어를 선택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단어를 선택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추지양무라고 하는 이게 나중에 신문에 보니까 3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변동불거가 1위를 하고 추지양무가 3위를 했대요. 오리떼처럼 우르르 몰려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종잡을 수 없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계속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어쩌면 트렌드에 따라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너무나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무리지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시대, 특히 AI로 대변되어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좀 우리 나름대로의 정체성, 주체성 이런 것들을 확립하면서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이 한편으로는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멈춰서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종잡을 수 없이 흘러다니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다가는 자칫 지옥의 문 앞에 와 있는 그런 위험까지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지옥의 문을 생각하기도 했어요. 로댕의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그 제일 위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사유하면서 이런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미 1950년에 앨런 튜링은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죠. 이 논문에 따르면 사실은 기계는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물을 보여줄 수는 있다. 다만 그렇게 보여주는 결과들이 반드시 기계가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남기는 그런 논문을 썼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하는 것이 진짜로 어떤 것인가? 우리는 지금 마치 AI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을 때 과연 인간의 사고는 그리고 또 진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떠오르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또 제가 좋아하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로부터 찾아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정신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책에
1부, 2부, 3부가 있는데 3부작으로서 쓰는 것을 계획하면서 사유하기, 의지하기, 판단하기라고 하는 그런 그 방식으로 책을 집필을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편이 사유하기인데 이게 사유하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나 자신이 내 안에 있는 나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 사유하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런 그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의미 있는 어떤 그 활동을 하는 것이 사유하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기계는 이런 방식으로 사유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인간의 사유는 이런 것이라고 했을 때 지금 여전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향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인간 내면의 정신적인 삶에서 의지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의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탄생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개념이다. 그럼으로써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미래로 향해 나가는 그런 방향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 방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3부 판단하기는 사실은 한나 아렌트가 집필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판단하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한나 아렌트의 자료라든지 아니면 뭐 초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판단하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여기서 사유하기, 의지하기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 배려, 관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정신적인 그 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인간의 정신의 삶 그리고 내면의 그런 활동들로서 한나 아렌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뭐 이런 그 정신의 삶, 내면적인 어떤 그 인간의 활동 이런 것들이 기계적인 그런 그 생각, 기계적인 어떤 그 생각 이런 사고 이런 것들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실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정신의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또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활동적인 삶에 대한 그 또 세 가지 측면들을 이야기했었어요. 그것이 노동, 작업, 행위라고 하는 그런 그 활동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그 활동은 사실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과 관련되어진 그런 활동이다라고 한나 아렌트는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이것은 기계가 대체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그 활동에 해당되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마 이런 그 노동이라고 하는 그런 활동 속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인간은 아니말 라브란스 동물적인 그런 육체적인 활동들 이것으로만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인간은 인공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작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인간이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을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활동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창조적인 그런 활동이 될 수가 있을 텐데 많은 부분 또 기계가 이 활동들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했던 그 세 번째 수준의 활동은 행위라고 하는 활동입니다. 행위라고 하는 활동은 그야말로 인간 공동체에 들어가서 인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복수의 그 다양한 정체성들 속에 참여함으로써 자기 고유한 정체성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뭔가 기여를 하고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활동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 내면의 정신적인 삶과 인간의 활동적인 그런 그 삶의 활동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AI와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인간 고유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지금 그 AI는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면서 많은 위협을 주기도 하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그 학습의 과정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또는
정해진 규정 같은 것들을 위배하더라도 결과만을 잘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그 부정적인 행위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신문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뭐 600명의 시험장에서 600명이 시험 보는 시험장에서 190명이 컨닝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와 있었고, 뭐 서울대 고대 학생들도 컨닝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기사는 이름만 명칭만 안 나와 있지 연세대학교 이야기. 고등학생까지도 또 컨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것은 아마도 뭐 학생들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육 전체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될지 하는 것에 대한 또 깊은 사고를 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는, 더 큰 문제라기보다는 아무튼 또 다른 문제는 인간의 학습력이 또 저하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들 또는 신문 기사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AI로 공부를 하는 학생과 전통적인 뭐 종이 교과서나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연구 결과도 있고, 또 AI를 많이 사용할수록 인간의 비판적인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뭐 생각을 바깥에 그 소스에다가 의존하는 생각의 외주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간은 생각을 거기다가 의존하고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인간의 사고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특히 지식 근로자들이 인지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는 노력들이 AI를 사용함에 따라서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결과들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학습력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기계는 학습하는데 인간은 학습을 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게다가 탈숙연화 현상도 우리가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죠. 사실은 탈숙연화라고 하는 개념은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기계가 도입되고 전통적인 그 노동자들의 그 일자리들이 없어졌을 때 브레이버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 전통적인 뭐 장인들의 그런 그 기술력들이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면서 인간의 그 숙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비판하는 그런 개념으로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그 당시의 대처법 중에 하나는 뭐 러다이트 운동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기계를 파괴해서 우리의 일자리라도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운동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인간의 일자리는 다른 방식으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인간의 일의 방식들이 달라지는 그런 그 변화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적인 노동을 그 기계가 대체하는 그런 방식으로 탈숙연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합니다. 뭐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이 취업이 잘 될 것 같았는데, 사실은 초보적인 그런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이 하는 일의 정도는 AI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률이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그 미국의 신문 기사도 보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뭐 여러 직업들이 AI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의 경우에도 뭐 의사들의 경우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그 신문 보도가 되어 있었는데, 뭐 그 기계를 가지고 뭐 용종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은 커졌지만 실제 의사들의 숙련도는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계를 파괴하는 그런 뭐 새로운 러다이트 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 같고, 인간의 일하는 방식들이 아마도 이런 기계들을 활용하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의 지점들을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인간의 지력은 이미 AI가 한참 전에 넘어선 것 같아요. 정확하게 10년 전에 2016년도에 그 당시에 구글이 만든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이세돌이 바둑을 겨루었죠. 사실은 바둑은 굉장한 그 직관, 통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계가 쉽게 넘어서지 못할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하기도 했었는데, 뭐 이세돌이 쳤어요. 뭐 그 이후에
또 알파고가 뭐 세계 1위인 커제도 이겨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은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은 더 이상 뭐 별을 대상대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진은 제가 어느 어느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구입했더니 당시 이 알파고와 이세돌이 겨루었던 바둑판의 모습을 찍은 마우스패드를 준다고 해서 제가 그 마우스패드를 받으려고 책을 막 사서 바둑 마우스패드를 찍어봅니다. 근데 이 마우스패드의 그림이 뭐냐면 알파고가 딱 한 판 졌을 때의 바둑판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알파고가 결국은 이겼지만 이세돌이 뭐 전 세계에서 알파고에게 딱 한 판 뺏은 그런 그 기사인데 바둑 기사인데 인간이 그래도 뭔가 이길 수 있는 구석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새 여러 뭐 TV나 아니면 신문 보도를 보니까 이세돌도 그렇고 뭐 세계 1위 우리나라에서 1위인 신진석 그런 기사도 그렇고 결국은 이런 AI에게 바둑을 배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결하면서 계속 배우는 방식으로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바둑 초보자들에게는 그런데 AI를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기가 충분하게 닦인 이후에야 AI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그 사람 실력을 그 이후에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한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인간의 지력을 넘어선 그런 AI의 모습들을 이미 우리가 10년 전서부터 봐오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금 전에 김남주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창조적인 결과물들 또는 새로운 어떤 작품들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져고 축적되어져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AI가 지금의 이런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지브리 스타일로 사진 한 번씩 바꿔보셨죠, 그렇죠? 무슨 히야자키 마야오라고 하는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없었으면 아마도 지브리 스타일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한 25년쯤 전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랑 와이프랑 같이 그 사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대 쪽에 있는 어떤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는데 우리 아들이 굉장히 그때 까부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까부는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었는데 그걸 지브리 스타일로 바꿨더니 이렇게 진짜 지브리 스타일의 그런 사진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지브리 스타일은 그냥 스타일일 뿐이죠. 흉내낸 것일 뿐이죠. 이미 17세기에 요하네스 베르메르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 작가의 화풍을 그대로 따라 그린 사람이 있었어요. 한팜 메이헤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은 베르메르가 그린 그림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너무나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재판이 벌어졌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의 나치의 괴수였던 괴링의 집에서 베르메르의 그림이라고 여겨지는 그림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이 진짜 진품인 줄을 알고 괴링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메이헤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던 위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재판정에서 진짜로 위작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테스트해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기술적으로 그런 위작을 똑같이 그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는 진품이고 하나는 위작인데 그 위작의 가치는 진품에 비해서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괴링은 잘못 알고 이게 진품인 줄 알고 굉장한 돈을 지불하면서 이 작품을 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재판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이 괴링이 지불했던 돈도 위조지폐였대요. 아무튼 이렇게 가짜를 주고받았던 그런 굉장히 세기의 그런 재판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진품을 만들어내고 자신만의 고유한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베르메르의 철학
자신의 삶의 역사, 자신의 어떤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고유한 창작물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야말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품의 위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들 그리고 힌트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집에는 이 사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혹시 저작권의 위배가 될까봐 다른 사진으로 이제 대체를 한 것인데 여기서 이제 잠깐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근래 그 흑백요리사 재밌게 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흑백요리사 1편은 제가 안 보고 있다가 제 학생들이 내는 보고서에서 전부 다 계속 흑백요리사 이야기만 하면서 그 사람들이야말로 장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도 얘기를 하길래 나중에 봤어요. 근데 흑백요리사 2는 제가 이번에 직접 실시간으로 본방으로 봤는데 보면서도 더 이제 흐뭇했던 것이 흑백요리사를 만든 PD가 김학민 PD? 김학민 PD죠. 그 PD가 제 학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수업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김학민 PD를 저한테 이제 그 PD가 제 수업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던 학생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출석부를 한번 뒤져봤어요. 그걸 진짜로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제 흥미롭게 보면서 그래서 내가 이 흑백요리사의 0.0000001%는 기여를 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자, 아무튼 근데 흑백요리사 2편을 보면서 이 세 사람의 사진을 어떤 신문기사가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문기사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이제 요리 괴물 이하성 그리고 최강록 셰프 그리고 구석죽 셰프를 보면서 이게 또 인간의 어떤 일하는 삶의 발달 과정을 또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요리 괴물 이하성은 굉장히 젊은 요리사 셰프인데 자신만만하잖아요. 그렇죠? 숙련도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강록은 자신만의 그 조림 요리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단계로까지 나온 것 같아요. 구덕죽 셰프까지 가게 되면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기 후배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보여준다. 아무튼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발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튼 이 흑백요리사 2에서 우승은 최강록 셰프가 했어요. 그리고 했던 우승 소감이 저는 또 굉장히 와닿았어요. 저는 특출난 음식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음식 만드는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자기가 1편에도 나왔었는데 1편에서는 실패를 했지만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2편에 다시 나와서 재도전하면서 우승을 해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패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결국은 또 해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만하지 않는 겸손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또 인터뷰했던 기사를 제가 봤는데 여기서 봤던 내용이 저한테 또 굉장히 큰 의미를 주었어요. 자기가 하는 그 요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생각하면서 시간과 귀찮음이 만들어낸 예술로서 자기의 음식이라고 하는 결과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야말로 아마도 직업인으로서의 요리사이긴 하지만 셰프이긴 하지만 예술적인 일하는 방식들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AI가 하지 못하는 일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일하는 그런 방식은 이런 방식이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인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자기 일에서 완성된 숙련도, 굉장히 최고의 숙련도를 가진 것을 기반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자기 일하는 것의 의미들을 찾아가는 방식이고 그것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귀중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하는 것들을 느끼는 그런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은 그것들을 넓히고 베푸는 그리고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형성되어지는 모습들을 많은 경우에 보게 돼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은 아마도 책임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윤리학을 제시한 레비나스의 존재론적인 어떤 전환과 굉장히 유사하게 닮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그저 일하는 방식으로 그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말 라보란스 같이 동물의 그 상태, 그냥 노동하는 동물로서 있다고 한다면 그저 있는 생명만 유지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단계에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지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자기 존재의 주인이 되어지는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나가게 된다면 이 단계야말로 인간으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타자의 얼굴, 타자의 타자에 대한 배려, 관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자에 대한 책임감까지 느끼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존재가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레비나스는 존재론적인 인간의 전환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인간의 모습들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장인성은 아마도 이런 과정들이 복합되어져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간의 숙련도가 이렇게 발전한다라고 인지심리학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초보적인 단계부터 엑스퍼트의 과정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엑스퍼트의 과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과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마스터리의 과정. 완성한 거죠. 자기 일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완성된 숙련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엑스퍼티즈의 전문성의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단계는 아마도 숙련도가 최고의 단계로 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나 아니면 성과가 최고로 나타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자기 일에서 뭔가 창의적인 그런 결과물들을 내놓기도 해요. 이것은 아마도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설명 방식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스터리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이 일을 그냥 잘 해내는 것,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나 자신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리고 그런 단계는 아마도 단순히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숙련도만 높은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책임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일의 결과물들을 최고로 만들어내는 그런 또는 생산성을 높이는 성과를 최고로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그런 이유를 찾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에서 과연 나는 어떤 존재로서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창조적인 일하기라고 하는 것의 방향을 설정할 때 과연 이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습까지도 우리가 장인성에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무엇됨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을 두지 않고 그저 누구됨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가 하는 일들을 충분하게 잘 해내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들을 설정하고 그것이 자기 존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장인성의 본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마스터리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 그리고 인간의 존재성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인 마스터리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ITY가 붙은 것이 그런 상태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또는 그런 존재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장인성의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장애성이 그렇게 아주 거창하거나 또는 뭐 우리와 먼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을 누구나 다 육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육성의 방식들은 아마도 먼저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나 대학에서는 저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지식을 넣어주는 방식으로만 그쳐서는 그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를 충분히 갖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학교 안에서 충분하게 체험할 수 있고 충분하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해보는 경험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이거는 현실적으로도 아까 초기 숙련자들이 취업할 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초기 숙련은 이미 AI가 다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초기 숙련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것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란 말이죠. 그런 기회들을 학교가 제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평생에 걸쳐서 인간이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자기 스스로를 갱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몸에 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순히 우리가 HRD에서 리스킬링, 업스킬링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기술을 계속 누군가가 집어넣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태도와 그런 자기 갱신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일하면서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 행위 주체로서의 인간의 존재성 이런 것들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들을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어떻게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많은 부분들을 AI가 또는 기계가 대체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끊임없이 왜 자기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성찰적인 질문을 하는 것. 그래서 공동체와 책임의 윤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의 장애성들이 조금씩 더 커가고 인간이 인간답게 일하는 일의 의미나 가치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사실 1839년에 사진기가 처음 발명됐다고요. 그 당시까지는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들이 작가들이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람의 예술적인 가치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사진기가 발명된 이후에는 인상파화가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하는 방식들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개념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창한 그런 개념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우리가 매일매일 일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의식적으로 한번, 의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 그리고 또 자기만의 방식은 없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자기만의 방식들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것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쌓이면 그런 것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쌓이면 그 사람들의 장인성은 조금씩 커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AI들을 자기의 도구로 또는 자기의 파트너로 활용하면서 같이 어우러지면서 자기의 일의 결과물들을 높여가는 그리고 자기도 성장하고 그리고 또 더 발전하는 그런 방식의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장인성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항상 일하고 공부하고 배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